엄마가 사라졌다. 일요일 아침, 식탁 위에는 찬밥 한 그릇과 흰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돌보러 갑니다. 그 한 줄만 적힌 쪽지를 본 순간 아들의 손에서 종이가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손주는 늦잠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이게 뭐야 장난이지?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때 이미 이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외버스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70살이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다. 20살엔 가난한 집 맏딸, 30엔 남편 뒷바라지하는 아내, 40 이후로는 아들 성진이 엄마, 그리고 요즘은 손주 유민이 할머니. 누군가 나에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입이 굳었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박뭐지. 나는 한참을 떠올린 뒤에야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유민이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 말이 습관이 되자 정말로 나는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밥 짓고 빨래하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김장하고 병원 데려다니고 하루 종일 누구 이름만 불렀지. 나 자신을 불러본 적은 거의 없었다. 엄마, 김치 좀 더 담가줄 수 있어? 어머니, 이번 주에 반찬 좀 넉넉히 해주실 수 있죠? 할머니, 내 체육복 어디 있어? 집 안에서 들리는 모든 목소리는 나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실은 나 말고 내가 해주는 일을 부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혼자 동네 병원에 갔다. 의사가 진료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어르신, 요즘은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집안일 한다고 하기엔 너무 하찮게 들릴 것 같았고 손주 키운다고 말하려니 갑자기 서럽고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의사는 허리 사진을 보더니 말했다. 허리도 많이 다르셨고 무릎도 안 좋으세요. 이제는 좀 덜으셔야 합니다. 덜요? 네. 남들 챙기는 것도 좀 덜 하시고 본인 운동도 하고 본인 시간도 가지셔야죠. 70이면 이제 어르신 인생 사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였지? 35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아들 성진이 하나만 붙잡고 살았다. 공장 청소, 식당 설거지, 새벽 시장, 손수레 밀기까지 안 한 일이 없었다. 성진이가 대학에 붙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아이고, 아들 잘 키웠네.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편하게 사는 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성진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좀 쉬면서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내 생각과 달랐다. 어머니,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어머니, 저녁은 제가 늦어서요. 성진 오빠 밥이랑 애밥 좀 부탁드려요. 지연이는 처음엔 예의 바르고 살갑게 말을 건넸다. 나는 얘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싶어 더 열심히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도시락 싸고 아이 유치원 가방 챙기고 집안 전체를 쓸고 닦고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성진이도 점점 그 고마움에 익숙해지더니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엄마, 애 오늘도 봐줄 수 있지? 오늘도라는 말이 3시, 5시, 열이 되어가도 그 말투는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순애야. 이번에 동창들 모임 가는데 너도 좀 나와라. 맨날 집에서만 살지 말고. 나는 순간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그날은 손주 유민이 재롱잔치 날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했다. 저기, 지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지연이가 휴대폰을 보다가 건성으로 말했다. 어머니, 토요일에 유민이 재롱잔치잖아요. 저희 둘 다 못 가서 어머니가 좀 찍어주셔야 돼요. 저번에도 부탁드렸잖아요. 아, 그렇지. 나는 그날도 친구들 모임 대신 요주연 강당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귀엽게 춤추는 걸 보면서도 마음 한켠이 텅 빈 느낌이었다. 유민이는 예쁘고 소중한데 나는 왜 점점 작아지기만 할까? 집에 돌아오니 집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부터 찾았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이렇게 살다 가겠구나. 내가 아픈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외로운 것도 이 집에서 제일 늦게 취급된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하게 됐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찾아왔다. 70번째 생일 아침이었다. 휴대폰에서 알람처럼 카톡 메시지가 울렸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 야근이라. 주말에 케이크 사갈게요. 성진. 어머니. 오늘 저녁에 회식이라 같이 못 먹어요. 주말에 뵐게요. 지연. 거실에는 어제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 상자와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른이 되던 날 아침, 내가 받은 첫 인사는 문자 2줄이었다.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갔다. 국을 데우려고 냄비를 꺼내다가 손을 멈췄다. 오늘만큼은 나한테 밥 좀 사줘도 되지 않나.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내 생일상을 내가 차리고 있는 이 장면이 우스우면서도 서글펐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손자 유민이가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 할머니, 아침, 우리 유민이 왔어? 아빠가 바빠서 먼저 보냈어. 나 라면 먹어도 돼? 나는 웃었다. 그래, 라면 끓여줄게.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래, 이른이 됐어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 밥 해주는 사람이지. 라면을 끓이다가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 부엌이 내 세상의 전부면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걸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계획이라는 걸 세워봤다.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아침에 눈 떠서 남 눈치 안 보고 커피 마시기, 혼자 산책 나가기, 책 읽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 보기, 하고 싶은 일, 조금만 돈 받아도 좋으니 내 힘으로 해보기, 쓰다 보니 웃음이 났다. 이 나이에 가출이냐. 입 밖으로 새어나온 내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나다가도 눈물이 났다. 이상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손등이 축축해져 있었다. 나는 수건으로 눈을 닦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발걸음이 떨렸지만 생각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집 안은 고요했다. 며느리는 옆방에서 휴대폰 불빛을 켠 채 자고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야근으로 집에 없었다. 손자는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나는 살금살금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을 몇 벌 접어 넣었다. 사진 몇 장, 남편이 쓰던 낡은 수첩 한 권, 그리고 오래전 아들과 갔던 놀이공원 티켓.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박순애. 너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해줬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적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돌보러 갑니다. 걱정 마라. 살아서 연락할게. 엄마가 문장을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군가에게 사과하지도 허락받지도 않는 글. 내가 나를 위해 처음 쓴 글이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다. 그동안의 세월이 엉켜있는 집. 웃음도 눈물도 한숨도 모두 묻어있는 공간. 고맙긴 했다. 근데 이제 정말 간다. 나는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고 나섰다. 발밑이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땅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위에 직접 서는 느낌이었다.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25에 시집 올 때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는데 이른의 집을 나가면서 이렇게 두근거릴 줄은 몰랐다. 나는 웃으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부터 내 인생 이막이다. 아무도 몰랐다. 잃은 살엄마가 이렇게 조용히 집을 나왔다는 걸. 하지만 곧 식탁 위 그 한 장 쪽지를 발견한 가족들은 알게 되겠지. 그동안 그들이 부르던 엄마, 어머니, 할머니가 실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걸. 버스는 2시간을 달려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터미널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간이의자 몇 개 놓인 건물 앞에 내렸다. 허리에는 아직 익숙한 무게,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땀이 맺혔다. 진짜로 와버렸네. 내가 휴대폰을 켜니 부재 중 전화가 몇 개 떠 있었다. 성진, 지현, 그리고 집 전화.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전원을 꺼버렸다. 지금 받으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다. 바닷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마을에 오기로 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일주일 전 동네 게시판에서 본 종이 쪽지 하나 때문이었다. 바닷가 펜션 청소 및 객실 관리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숙식 제공, 경력 무관, 60대 이상 우대. 나는 그 종이를 한참 쳐다봤다. 숙식 제공, 60대 이상 우대. 처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필요한 곳을 본 것 같았다. 펜션까지 가는 길은 버스에서 내려 또 한참을 걸어야 했다. 캐리어가 바닥에 덜컹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경쾌하게 들렸다. 저기요. 혹시 박순애 어르신? 낮게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예. 제가 박순애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전화로 얘기 나눴던 펜션 주인 윤다이라고 해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치고 너무 반갑게 웃었다. 나는 괜히 어색해서 말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괜찮겠어요? 그럼요. 청소는 같이 하면 되고 어르신은 손님들 응대나 세탁 정리 같은 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오래 못 버텨서 차라리 어르신이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간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집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불리던 것들이 여기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게 낯설면서도 좋았다. 펜션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흰색 외벽에 작은 파란 문, 해바라기 몇 송이가 화분에 심어져 있었다. 어르신 방은 여기에요. 다이가 문을 열어줬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창문. 창문을 열자 바닷소리와 함께 짜릿한 소금 냄새가 들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 방. 그 집에서도 방은 있었지만 멋대로 불 켜고 언제든 문 열고 들어오던 공간이었다. 여긴 정말로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방이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울컥했다. 어르신,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대신 한 달은 버텨주셔야 해요. 알바비 정산 때문에. 다이가 농담처럼 말하길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한 달은 버텨야 밥값을 하는 거지 뭐. 그날 오후부터 나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베개 커버를 벗기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욕실 수건을 갈아 끼우고 바닥을 닦았다. 집에서 하던 일이랑 다를 게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달랐다. 여긴 누가 나한테 당연하다고 말하진 않네. 어르신, 물 드세요. 오늘 처음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이가 물컵을 내밀며 웃었다. 나는 컵을 받으며 물었다. 근데 왜 60대 이상 우대라고 썼어요? 요즘 애들이 더 힘도 좋고 빠르잖아. 힘은 좋죠. 근데 금방 그만두거든요. 어르신들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한테는 이 일이 그냥 알바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삶의 이유.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여기서는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그냥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박순애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지친 느낌과는 달랐다. 오늘은 내가 나한테 부끄럽지 않네. 그날 밤 낯선 천장 아래 누워 휴대폰 전원을 켰다. 부재 중 전화가 더 늘어나 있었다. 문자도 와 있었다. 엄마, 어디야? 장난치지 말고 전화해.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저희 회사 일도 있고 유민이도 있고. 나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썼다. 나 잠깐 나를 돌보러 나왔어. 살아서 연락한다고 했지? 나중에 얘기하자. 문자를 보냈다. 다시 읽어보니 왠지 조금 시원했다. 그래. 이제야 나는 나한테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펜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다.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바다 상태를 확인했다. 파도가 잔잔한 날은 손님들 얼굴이 밝았고 비가 오는 날은 대신 따끈한 라면이나 커피를 챙겨줘야 했다. 어르신, 오늘도 부탁드려요. 다이가 방 리스트를 건네면 나는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을 머릿속에 그렸다. 202로 9시 나가고 12시 들어오고. 도마랑 수저는 내가 먼저 씻어둘게. 내 머릿속은 어느새 펜션 동선으로 가득했다. 이상한 건 이 모든 게 재미있었다는 거다. 다이야, 물은 여기 놓아두면 편해. 앞치마를 맨 채 동선과 요령을 알려주는 나를 보며 다이가 웃었다. 어르신, 진짜 일 잘하신다니까요.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집에서는 평생 엄마, 어머니, 할머니였는데 이 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언니라는 이름을 얻었다. 내가 뭘 언니야, 나이 들어서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너무 따뜻했다. 며칠 뒤 다이가 말했다. 언니, 오늘 저녁에 동네 사람들 모이는 노래 모임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마을에 관해서 트로트도 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다. 집에 있을 때처럼 난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입에서 자동으로 그 말이 나올 뻔했다. 그런데 이번엔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바꿔 말했다. 나도 가볼까? 마을 회관은 낡았지만 정겨웠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구석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한쪽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어르신, 처음 뵙네. 펜션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여러 명이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나는 간단히 인사를 했다. 서울에서 왔고요. 잠깐 쉬러 왔어요. 쉬러 와서 일하시네. 누가 농담처럼 말하자 나도 웃으며 받았다. 이래야 밥이 더 맛있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몇몇이 나가서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췄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박수만 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내 또래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할머니는, 아니 언니는 여기 오래 계실 거예요? 잘 모르겠네. 원래는 한 달만 생각하고 왔어. 부럽네요. 뭐가? 집을 나올 수 있는 용기. 나는 아직도 못 나왔거든. 그녀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우리 집 애들은 나 없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나는 평생 거기에 묶여 사는 줄 알았는데, 언니, 얘기 들으니까 나도 조금 욕심 나네요. 나는 식도가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일은 될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았어. 그녀가 물었다. 자식들이 뭐라 안 해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엄청 뭐라 하지. 이기적이라 그러고 책임 방기라고 그러고. 나는 밥을 한 숟갈 뜨고 입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근데 말이야, 평생 책임만 지고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은 책임에서 도망쳐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녀가 한참을 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 멋있다. 멋있다라는 말, 일은 살이 되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오가고 있었다. 엄마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진이 지친 얼굴로 말했다고 한다. 이건 나중에야 통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닌데 지연은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 애는 누가 봐요? 우리도 회사 가야 되는데. 그들은 내 쪽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보지 못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돌보러 갑니다. 그 문장이 내 마지막 비명이라는 걸 알아주지 못했다. 펜션 일이 서서히 몸에 익어갈 때쯤 다이가 말했다. 언니, 손님들이, 언니, 칭찬 많이 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어제 부부 손님 있잖아요. 애울 때 같이 봐주고, 밤에 보일러 체크하러 올라가신 거, 그리고 아침에 국 끓여주신 거. 그게 다 언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당연히 하던 일들인데, 여기서는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같은 일을 해도 받는 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른이 되어서야 알았다. 밤에 방에 돌아와 나는 조용히 누워 중얼거렸다. 순애야, 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네. 처음으로 나를 칭찬해줬다. 그날 꿈에서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순애 씨로 불리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휴대폰을 켜보니 성진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린 엄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지는 게 말이 돼요? 그 아래에는
지연의 메시지도 붙어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너무 섭섭합니다. 유민이도 할머니 찾고 있고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가출이 뭐예요?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이기적이다. 평생 나한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나는 늘 반대편에 서 있었다. 난 먼저, 나는 나중, 아니, 나는 맨 마지막. 근데 막상 내가 내 편을 들기 시작하니 세상은 그것을 이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웃음이 나왔다. 조금 슬픈 웃음이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답장을 썼다. 성진아, 평생 너 밥 걱정, 잠 걱정, 회사 걱정, 네, 애 걱정하면서 살았다. 이제 엄마는 조금만 엄마 걱정해보고 싶다. 지연아, 너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더 도와줬다. 근데 나도 사람이다. 기계 아니고. 보냈다가 다시 읽어보니 조금은 서툴렀다. 그래도 거짓말은 안 적었다. 잠시 후 성진에게 전화가 왔다. 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야? 첫 마디부터 명령조였다. 바닷가에 있다. 바닷가? 여행 갔으면 좀 말이라도 하고 가지.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나는 참고 참았던 말을 꺼냈다. 너희 놀라는 거 이번이 처음이지? 뭐, 나는 내가 취직 안 됐을 때도 졸업 못할까봐 밤새 놀랐다. 너 결혼할 때 그 집안에서 우리 무시할까봐 또 놀랐고, 너네 싸울까봐, 이혼할까봐, 회사 잘릴까봐, 목이 메어 말이 끊겼다. 엄마는 이른 동안 매일 놀라면서 살았어. 근데 너희는 엄마가 한번 집을 나가니까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성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숨소리만 들렸다. 엄마, 그래도 말은 하고 가지 그랬어요. 말하면 보냈겠냐, 너희가?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쪽지 남겼다. 살아서 연락한다고.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말했다. 성진아, 엄마가 너희 버린 거 아니다. 잠깐 엄마부터 챙겨보려는 거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 한참 뒤에야 성진이 작게 말했다. 엄마, 언제 돌아올 건데? 언젠가는. 근데 예전 그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진 않을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다. 나 방금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했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마음을 이야기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며칠 뒤 펜션에 손님이 하나 더 들어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80살 할머니였다. 체크인 도와주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됐다. 혼자 오셨어요? 내가 묻자 그 할머니가 웃었다. 응, 나도 집 나왔어. 사흘짜리 가출. 왜요? 며느리가 나더러 그러더라. 어머니는 맨날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지. 집에만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나는 한참을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무서우셨어요? 그 할머니는 밥을 뜨다 말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무서웠지. 근데 말이야, 무서운 거랑 하기 싫은 건 다르더라. 그 말이 심장 깊숙이 박혔다. 맞다. 나도 무서웠다. 근데 살고 싶었던 거지. 우리는 바닷가를 같이 걸었다.
모래에 남는 발자국을 보며 그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말이야. 이제야 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없이 있던 사람이었는지. 없이 있는 사람? 없으면 티가 나는 게 사람이잖니. 근데 나는 없어도 다 잘 돌아가더라. 있을 때는 당연한 존재였고 나는 웃다가도 가슴이 찌르르 했다. 근데 언젠가는 알더라. 아, 내가 있던 자리가 텅 비었구나 하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은 아마 곧 성진과 지연의 집에도 도착할 것이다. 가출 아닌 가출을 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다. 펜션 앞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바다를 보고 있는데 다이가 뛰어왔다. 언니, 서울에서 누가 왔는데요? 가슴이 철렁했다. 올 사람이 딱 떠올랐다. 펜션 입구로 돌아가니 거기 성진과 지연 그리고 유민이가 서 있었다. 성진이 얼굴은 몹시 상해 있었고 지연은 눈가가 벌개져 있었다. 유민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머니, 유민이의 작은 몸이 내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나는 본능처럼 그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유민이 얼마만이야.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참았다. 지금은 먼저 울고 싶지 않았다. 성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손바닥을 들어 살짝 말렸다. 여기 손님 많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펜션 옆 작은 정자에 앉았다. 바다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들어왔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연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조금 놀랐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하냐? 제가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역할로만 봤던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사람으로만. 요즘 집에 들어가면 너무 허전해요. 싱크대에 설거지도 쌓이고 유민이 도시락 제가 직접 싸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던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도움이라서 한 게 아니다. 그럼요? 나는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까봐 한 거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일이 됐고 지연이 눈물이 뚝 떨어졌다. 죄송해요. 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허리 아프고 쉬고 싶으실 텐데. 성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뭐가? 엄마한텐 늘 엄마니까라고 생각했어. 회사 힘들어서 지쳐 들어와도 밥상 차려져 있고 유민이 맡겨도 되고. 근데 엄마가 집 나가고 나서야 알겠더라. 뭘? 엄마가 집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받쳐들고 있었는지. 그 말에 가슴 한복판이 조용히 흔들렸다. 우리는 엄마를 찾으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 엄마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근데 2달이 지나도 엄마가 안 오니까 성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처음으로 무서웠어. 아, 엄마가 정말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구나. 우리한테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나는 작게 웃었다. 벗어나는 게 아니다. 조금 거리를 두는 거지. 그래도 이제는 이해하려고 해.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성진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엄마, 돌아오시라고. 강요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조용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뭐 하러 왔냐? 성진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내뱉었다. 엄마,
인생. 이제는 응원해 드리려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엄마가 여기서 일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바다도 보고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 그는 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우리는 이제 엄마한테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부탁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다시 집에 오시더라도 예전처럼은 안 할 거예요. 이제 어머니 시간부터 물어볼게요. 어머니, 이날 되세요? 이렇게요.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른이 되어서야 처음 듣는 말들이었다. 엄마, 인생을 응원한다. 엄마 시간부터 물어보겠다. 유민이가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할머니. 응. 나 할머니가 웃으니까 좋아. 근데 우리 집에도 가끔 와줘. 나는 유민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너네 집에 가는 날은 모두가 내 입술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놀러 가는 날이다. 밥 해주러 가는 날 말고. 지연이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네, 어머니. 오늘부터 우리 약속해요. 어머니를 집안일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대하기. 갑자기 다이가 멀리서 소리쳤다. 언니, 가족들이랑 드시라고 생선구이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다. 나는 말했다. 그래, 일단 먹자. 인생 얘기는 배부른 다음에 하자. 그날 밤 가족은 펜션 공용 식탁에 둘러앉아 생선구이를 먹었다. 나는 처음으로 상위에만 음식을 올리고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았다. 다이와 다른 알바생이 주방을 왔다 갔다 했다. 엄마, 안 일어나? 성진이 놀리듯 물어보길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손님이야. 모두가 웃었다. 며칠 뒤 우리는 합의했다. 나는 펜션에서 당분간 더 지내기로 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올라가 엄마가 가고 싶은 날, 엄마가 정한 시간만큼만 머무르기로 했다. 성진은 말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 시간을 빌리는 거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서로 덜 미워하지. 서울로 올라가던 날, 버스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다. 나는 휴대폰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고 나로도 살아보기.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문을 열자 유민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엄마, 왔다. 아니, 할머니 왔다. 지연이 주방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쉬실래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성진도 덧붙였다. 엄마, 이 집은 엄마 집이긴 한데 엄마 직장은 아니야. 우리도 이제 좀 배우면서 살게. 나는 그제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풀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이 집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왔다가 머물다가 돌아갈 곳이 따로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닷가에 있는 내 작은 방.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방. 그곳에서 나는 이미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밤에 잠들기 전 성진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정말로 이제는 엄마 인생을 응원할게요. 나는 조용히 답장을 썼다. 그래, 너도 너 인생 잘 살아라. 엄마 없이도 창밖에는 도시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70살에 집을 나간 여자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이막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잠시 떠났던 그 집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